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사심제 논란을 부른 재판 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 법안을 발의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사법개혁안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 6대 의제를 직접 발표했는데요.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등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재 대법관들의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동안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최종 시민 대법원 판결을 헌법 소원으로 다시 한번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논란의 재판 소원 제도는 이번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별도 법안으로 당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입니다.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거듭 날을 세웠는데요. 어느 상황에도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개혁에 반대하는 건 정치적 이해관계로 불공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워 대통령실 아래 두겠다는 발상이라며 사법 쿠데타라고 맹폭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사법개혁안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주의 붕괴 시작은 야당 탄압, 마지막은 사법부 파괴라며 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입니다. 개딸의 취향에 맞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안치겠다는 것을 최고윤석 대변인도 개혁을 앞세웠을 뿐 실상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분풀이 격이라며 재판 소원까지 추진하겠다는 건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2주차에 접어든 국감 상황도 살펴보지요. 여야 최대 격전지인 법사위, 오늘 감사 대상은 어디입니까? 네, 법사위에선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 전국 각급 법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가 최대 화두였는데요. 민주당은 서울고법 등을 상대로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 송심 선고가 유례 없이 빠르게 진행된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은 속도가 침대 재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은 신속한 재판이 법원의 책무라며 이 대통령 재판 중단 문제로 맞불을 놨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회의 운영을 두고도 또 한번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이 야당 법사위원들은 압박하고 여당엔 발언권을 수시로 준다며 야당이 정권을 되찾으면 추 위원장은 보수의 어머니가 아닌 할머니로 자리를 옮길 거라고 비꼬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나경원 방지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근무 중인 나 의원이 해당 법원 국감에 나서는 건 이해 충돌이라는 건데 나 의원은 민주당 주장에 동의할 수 없지만 오해 소지를 줄이겠다며 자진이석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앞으로 국민의힘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형사고발도 주저치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추가 관세 협의를 마치고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네, 현장 보시겠습니다. 선에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협의가 진전될 수 있었습니다. AP 빼기로 확 타결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상 두 분이 만나는 계기가 흔치 않은 계기이기 때문에 양측이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협상을 한번 만들어보자는데 어느 정도 일치감이 있는데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그 시점보다는 이게 과연 우리 국익에 가장 맞는 타이밍까지 왔느냐 내용들이 그게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정책실장께서는 한국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국이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금 투자는 미국 생각하기에 한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 가능한 범인 내를 찾기 위해서 마지막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어제 김용범 실장이 한국에 남은 쟁점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요? 그리고 한국 미국 입장상은 어떻게 돼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쟁점을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언급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딜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게 지금 당장 뭐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관님 혹시 이번이 에이펙전 마지막 도입국 협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로 에이펙 전에 방미하실 계획 있으신지 싶어서요. 그 안에 지금 관계부처 논의를 좀 해보고 제가 필요하면은 갈 생각도 있습니다. 다음 도입국 협상이 예정되어 있나요? 딱히 예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안에서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시기적으로 이게 에이펙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저희들 판단이 좀 먼저 필요하고요. 그런 그 판단 하에서 필요하면은 한번 갈 생각도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OMB 국장도 면담을 하셨는데 마스가 관련해서 논의를 추가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스가가 아직 그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마스가 프로젝트는 OMB를 만난 건 그런 뭐 측면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마스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 정책 시장께서는 방위 전보다 이번 방위로 인해서 에이펙에서 타격 단수가 높아졌다고 하시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게 외환시장 관련된 그 부분이 가장 큰 허들이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측에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세부 내용들이 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잔여 쟁점들이 서로 합의점이 이룰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좀 말씀드리기가 좀 이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 협상 중에 있어서 좀 지켜보시죠. 장관님 마지막으로 그 양측의 공감대라는 게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도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거기까지는 이제 제 카운터 파트인 러튼직 장관과의 제 판단이고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까지는 제가 이렇게 뭐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현금 투자를 다음 일정이 있으셔가지고요. 여전히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일부분은 원래 당초부터 일부분에 대한 현금 투자는 있었기 때문에 전액 현금 투자를 아직도 요구합니까?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거기까지 갔으면 이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미국 측에서 우리 측의 의견들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습니다. 부산 투자가 수용된 건가요, 일본은? 지금 이동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미국에서 추가 관세 협의를 마치고 나흘 만에 귀국한 김정관 장관의 발언 들으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법관 증원 등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서울고법원장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증원 숫자나 시기 등은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당론 추진 계획을 밝힌 재판 소원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사심제 형태를 띠게 될 거라며 권리 구제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권에서 거론되는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각급 법원장들이 잇따라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오늘 국감에서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오민석 법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배준현 수원고법원장도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2주차에도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변함없는 화두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다녀온 걸 두고 후폭풍도 여전합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산림청장을 상대로 여야 의원들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인연을 따졌습니다. 김인호 청장은 장 차관을 뽑는 국민추천제도에 지난 6월 셀프 추천에 결국 임명됐는데 이력서에 김 부속실장과 함께한 시민단체 이력을 부각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김 부속실장이 이재명 정부 초기 총무비서관으로 인사를 총괄했던 만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김현지 실장과는 성남의제 21대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김현지 개인의 인연과 보훈 차원에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검증하기 시작하면 여기 계신 우리 김성교 국회의원님, 또 강명규 국회의원님,
전부 다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 대통령의 고비 때마다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의혹도 국감장 밖에서 제기했습니다. 대북 송금 수사 당시 이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했을 때나 김문기 전 처장 사망 이유는 물론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3일에도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겁니다. 증거 인멸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휴대폰 교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냐. 민주당은 약정 기간이 끝나 휴대전화를 최신형으로 신청한 게 죄냐며 거짓 음모론에 책임져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택도 없는 음모론으로 공직자를 모략하지 마십시오. 김 실장은 현재 쓰는 번호를 십수년째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온 것을 두고 여야는 공수가 바뀐 채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불복을 넘어 내란 선동이라며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의 도덕면에는 정치적 위선이며 국민 기만입니다.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내란 선동입니다. 야당 내에서도 이해가 안 된다. 경선 공약이었다 갑론을박 속에 장 대표는 의미심장한 말로 일축했습니다. 곧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회를 할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책보다는 정쟁이 어느덧 익숙해졌습니다. 국감 2주차에도 여야는 서로를 때리기 위한 땔감 찾기에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특검의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숨진 양평군 공무원 인권 침해 사건 직권 조사 안건에 대해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이 안건을 상정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숨진 공무원이 남긴 메모에 진술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던 만큼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의 고문을 받다 숨진 한국 대학생에 대한 양국 공동 부검 결과 시신 훼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내에서 추가 검사를 거쳐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캄보디아 프놈펜입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캄보디아 프놈펜의 공공장례식장 겸 화장시설인 턱틀라 사원인데요. 지난 8월 초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 박모 씨의 시신이 안치된 이곳에서 오늘 양국이 공동부검을 진행했습니다. 혹시 오늘 부검 얼마나 걸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부검 절차 혹시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그것도 제가 아직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시작된 부검은 3시간여 만에 종료가 됐고 오후 1시 40분쯤 화장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관계자들이 화장터를 향해 기도를 올리고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저희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앞서 캄보디아 당국이 박 씨의 사인을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밝혔던 만큼 이 시신 훼손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죠. 경찰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부검 과정에서 시신 훼손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확한 사인은 국내에서 조직검사와 약동물 검사, 양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확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가 숨진 지 2달여 만에 부검이 이루어진 가운데 정부는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거쳐 박 씨의 유해를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할 방침입니다. 숨진 대학생 박모 씨는 지난 7월 통장을 비싸게 사준다는 모집책의 개소가 캄보디아로 갔다가 8월 초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모집책 홍모 씨와 배후 조직이 박 씨의 대포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범죄 수익금을 가로챈 걸 현지 조직원들이 알아채고 박 씨를 고문해서 돈을 받아내려다 살해까지 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현지 캄보디아 경찰은 검안을 통해 사망 원인을 말씀드렸듯이 고문에 인한 심장마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대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청 국수본은 송환 피의자 64명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1명은 즉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59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불청구해서 석방해서 송환자 64명 중 5명이 풀려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이 해외에 나갔다가 실종되거나 납치, 감금된 우리 국민과 관련해서 집중 수사팀을 꾸립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40여 명 규모의 태스크포스 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국민이 납치되거나 감금,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범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TF팀이 수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에게 업무 시간 외에도 영사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중입니다. 외교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범죄 단체를 탈출해서 우리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업무 시간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데 대해 업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캄보디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꾸린 전담팀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감금 등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제2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월요일 처음 개최된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개최된 동 TF 회의에는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부처 고위 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선 지난주 캄보디아에 파견된 정부 합동대응팀의 활동 결과 및 외교부와 경찰청 차원의 추가 조치 등 지난 월요일 1차 TF 회의 후 진전 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외교부는 정부 합동대응팀이 지난주 캄보디아 방문 시 총리 등 고위급 면담, 스캠 범죄 단지 현장 점검 등을 실시했고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주말 범죄 혐의자 64명 송환, 한 캄보디아 간 경찰 협력을 위한 합동 TF 설치 합의 등 주요 성과가 있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외교부는 전 제외 공간을 통한 위험 요인 전수조사 및 각 국가의 공조 체제 구축, 여행 금지 구역 교민 피해 최소화 방안, 대사관의 24시간, 24시간 대응 체제 구축, 감금 피해자를 위한 임시 숙소 마련 등 추가 조치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주말 송환된 범죄 혐의자 64명 대부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마약 검사, 피살 대학생에 대한 부검, 해외 취업 알선 사이트 단속 등에 대한 진전 사항을 공유하고 금일 한 캄보디아 경찰 당국 지휘부 간 양자 회담을 갖고 향후 양국 합동 TF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음을 보고했습니다. 향후 조치 사항으로는 무엇보다 캄보디아 당국의 강화된 대응 노력에 따라 기존의 스캠 범죄 단지 활동이 동남아의 여타 국가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경찰 및 정보 당국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우리 외교 및 경찰 당국의 현지 파견 영사 등 관련 인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출입국 심사 강화, 한라인 구축 등 해당국들의 실질적인 협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위급 대표단의 현지 파견 등 교류 강화, ODA 및 한 아세안 협력 기금 등을 활용한 영내 치안 역량 강화 등 해당 국가의 치안 협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 여러 양 다자 외교 일정을 활용해 관련국들의 탑다운식 협조를 견인하는 방향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국제경찰청장회의 계기에 해당국 경찰 지휘부와의 공조 노력 강화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실시한 여행 경보 상향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범죄 지속 상황 및 현지 정부의 치안 노력 등을 파악하며 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제2차 TF 회의 결과 이행 및 관련 후속 조치의 만전을 기하고 상황 점검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TF 관련 회의 관련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먼저 네. 네, 오늘 두 번째로 열린 캄보디아 TF 회의 결과를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들으셨습니다. 이 캄보디아 사태에 관련해서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강유정 대변인이 말했던 것 중에 지금 ODA 협력기금을 활용한 해당 국가 치안 강화를 추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로 공적 자금, 개발 자금을 보내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수천억이 된다고 하니까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그 지원금이 상당히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상황에서 이 카드를 가지고 캄보디아 정부라든지 수사기관에서 우리 경찰청이라든지 외교부에 협력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카드도 잘 활용하게 되면은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우리 공조수사가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 간 양자 회담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스캠 범죄 관련해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특히 24시간 한라인 운영 등 합동 대응 T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인 대상 스캠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고 하고요. 세부화는 이번 주에 논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팀장님, 이 24시간 한라인 운영이라는 점이 좀 눈에 띄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캄보디아하고 우리나라하고는 한라인을 연설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직접적으로 당직자들이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캄보디아에도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경찰 주재관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은 근무를 하다가 오후에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직을 둬가지고 24시간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신고를 들어와도 바로 캄보디아로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캄보디아에 있는 주한 대사관에서도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 캄보디아에 있는 경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 연락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퇴근하게 되면은 전화 받는 게 이렇게 뭐 AI로 받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근무자를 둬서 24시간 신고가 들어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접수를 하고 접수한 내용을 캄보디아 경찰에도 당직자를 둬가지고 곧바로 연락하게 되면 수사가 금방 시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그런 라인을 지금 협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 내용은 이제 세부 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만 하더라도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앞서서 캄보디아 급파됐던 정부 합동대응팀이 코리안 데스크 설치에는 합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경찰 양자회담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진을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코리안 데스크 관련해서는 협의가 안 됐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코리안 데스크는 좀 민감한 문제인데 보시면 뭐가 문제냐면은 한국에 캄보디아에 있는 주한 대사관의 경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대사관 소속인데 코리안 데스크라는 얘기는 캄보디아 경찰청 내에 한국 경찰관이 상주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상주하다 보면은 캄보디아 수사기관들하고 친교도 맺을 수가 있고 서로가 친밀해지니까 수사를 즉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캄보디아 경찰관이 출동하거나 단속할 때에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직접.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캄보디아 입장에서 볼 때는 민감한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 주권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한국인의 경찰관이 참여하거나 그렇게 간섭하게 되면 불편한 거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코리안 데스크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그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대사관의 인력을 충원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청 내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실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한국 경찰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게 되면 즉시 수사가 가능한데 이것도 약간 약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가 있는 한국인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단독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수사를 한다거나 즉 임의 수사나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캄보디아 경찰하고 같이 공조 수사는 즉시 가능하기 때문에 요 코리안 데스크 설치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마 캄보디아에서는 이번 경우에 했으면 좋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망설임 같기 때문에 계속 그 회의를 해가지고 아니면 공조할 수 있게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는 게 조금 시급해 보입니다. 예.
경찰 주재관, 코리안 데스크 한 명 늘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나라는 쉬운데 예. 문제는 그 당사자국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도 증원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나라에서는 자기들이 주권을 침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인은 경찰청에 캄보디아 경찰관을 우리한테 캄보디아 데스크로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망설여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코리안 데스크를 만든다 하더라도 캄보디아에서는 조금 요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24시간 한 라인을 운영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24시간 한 라인 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24시간 당직자가 거기 근무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접수를 받아주는 것이죠. 접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접수한 내용을 캄보디아 수사 당국에 긴급히 신속하게 전달하게 되면 캄보디아 경찰에서도 신속하게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캄보디아 경찰에게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뭐 준비하는 과정, 세밀하게 하는 과정이 2, 3일 걸리고 길게는 일주일도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면은 3분이나 5분 내에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한 라인에 갇히게 되면은 캄보디아에서 출동하는 경찰 수사 인력을 신속하고 빠르게 재빠르게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라인을 만든다는 것이죠. 예. 자, 이제 오늘 있었던 이제 국내 송환된 피의자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64명 피의자 대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이제 진행 중인데 이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자, 64명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그중에서 1명은 구속이 됐고 63명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4명은 경찰에서 자체 조사해가지고 4명은 불구속을 했고 58명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구속영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에서 1명에 대해서는 반려를 했어요. 즉 검찰청에서 기각을 했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58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청구할 때 제명이 뭐냐면 여기에 사기자가 있고요. 사기라는 건 보이스 피싱, 로맨스 스캠, 또 로쇼 같은 경우가 사기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통장을 판매하거나 넘겼을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됐을 것 같고 또 그중에는 소환된 사람 중에서는 아마 범죄단체 조직에 가담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죄까지 포함한 것을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 좀 더 법원에 접수된 내용은 아마 그 정도 3가지 정도의 범죄 혐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64명 가운데 5명이 지금 석방되게 된 거잖아요. 이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석방을 했다 하더라도 불구속 수사기 때문에 언제라도 소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범죄가 소명이 돼서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수사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수사를 한 내용에 있어서 불구속이나 구속이나 수사는 똑같은데 구속자들은 신병이 자유롭지 못하게 유치장에 가둬놓고 조사하는 것뿐이고 불구속됐다는 사람들은 집으로 보냈지만은 경찰에서 수시로 조사로 나오라고 하면은 조사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검찰이 1명을 반려하지 않았습니까? 이 인원은 무엇 때문에 반려가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아마 나오는 내용으로 봐서는 출국한 경위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따지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이 피의자가 캄보디아에 있는 대사관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연락을 했고 또 그리고 캄보디아 경찰한테 신고도 했고 체포가 됐어요. 구금돼서 유치장에 있다가 국내로 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범죄에 가담을 했지만 범죄의 경중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건 아니고 구속 상태로 조사할 필요가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하는 상태가 낫겠다 싶어서 기각을 했던 것이죠. 네, 그러면 경찰이 아예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4명은 왜 신청을 안 한 건지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풀려나게 되면 또다시 해외로 나갈 수는 없는 건가요? 출국 금지가 그렇지는 됩니까? 않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영장을 신청하는 기준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인데 또 중요한 거는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가담은 했지만은 가담 정도가 미약하다. 이 정도 상태에서는 굳이 신병을 구금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일단 불구속 석방을 한 것인데요. 석방을 할 때 이 조사원들을 갖다가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석방돼가지고 불구속 수사하더라도 본인이 캄보디아로 가려고 공항에 가게 되면은 출국
금지로 막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로 도망가기는 쉽지는 않고 일단 또 나오지 않는다. 도망 다니면 또 체포영장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요청하게 되면 항상 수시로 조사를 받으러 나와야 됩니다. 예, 이번에 범죄 혐의로 구금됐다가 송환된 64명 가운데 정작 총책인 부부는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빠졌을까요? 그게 이제 소문이 이야기 되면 한 120억 상대의 로맨스 스킨 아시지 않습니까? 부부가 그걸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경찰청에서 인터폴을 통해서 적색 수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적색 수배를 하게 되면 사실상은 캄보디아에서 그 부부를 검거했을 때 저희한테 그 신병을 인도를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을 볼 수 있는데 그 캄보디아에서는 이 사람들이 정보당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수용소가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송환에 빠지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외국에서 도주한 사람 같은 경우 아니면 중범죄자 하더라도 그분들 우리가 요구했을 때 캄보디아에서 안 보내주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경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그 범죄인들을 어떤 이 말은 뭐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어떤 뇌물이라든지 다른 사정으로서 안 보내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해서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빠졌다고 한다면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는 이번 송환 대사는 캄보디아 이민국이 구금한 인원이다. 지금 그 A씨 부부 같이 정보 당국이 관리하는 별도 수용 시설에 한국인은 제외된 것 같다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 세계까지 뛰었는데 모든 수용 시설에 구금된 한국인이 돌아온 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를 띄웠지만 실제적으로 이민국에서 구금한 사람들만 받았을 것이고 정보당국이라든지 다른 특수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포함 안 시켰던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요청하게 되면은 한국인 피의자들은 모조리 소환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서는 뭐 정치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사 문제로 해가지고 빼버리면은 우리 방법이 없어요. 아마 경찰청에서 계속해서 저 120억대의 로맨스 스킨 총책 부부에 대해서 송환을 요청하지만은 캄보디아에서는 지금 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캄보디아에서 민권 운동가라는 사람이 한국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와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계속 송환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환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난민 신청 중에는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들어주지 못하는데 캄보디아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우리가 요구하는 인원을 안 보내주느냐. 우리도 너희가 요구하는 인원을 안 보내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난민 운동가를 보냈을 경우에 아마 그러면은 120억대 사기 피의자 부부를 우리한테 송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맞교환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보통 국가 간의 범죄자를 보내달라고 할 때 이런 뭐 협상을 하기도 하는 겁니까? 협상은 상호작용이 돼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캄보디아하고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설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캄보디아 범죄인이 있으면 캄보디아가 요청하면 보내줘야 되지만 캄보디아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이 범죄인을 우리가 요청하면 보내줘야 되고 또 인터폴 요청을 할 경우에 한국인 피의자가 있으면 요청하면 보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는 사실상은 캄보디아의 임의적인 결정인 것이죠. 본인들이 안 보내줘도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캄보디아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을 보내줄 경우에 캄보디아에서는 그 상호로 보내줄 수 있는 거죠.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는 외교적으로도 경찰에서도 그걸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범죄자들을 무고한 피해자 취급하면서 모셔오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건 범죄자 송환이 아니라 납치, 감금, 폭행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구조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 비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수사기관이라든지 정부에서 송환해 온 사람들은 사실은 순수한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자 겸 가해자, 또 일반 가해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면 한국의 그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피해자가 많은데 피해자를 왜 송환해 오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피해자를 찾기가 힘든 것이죠. 만약에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대사관이라든지 우리 정부에서 송환해 오는데 지금 거기 민간단체라든지 종교단체에서는 피해자들을 구조를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오곤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누가 피해자다.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소환을 못했고 실제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은 인원수가 딱 나왔고 또 그 사람들은 캄보디아에 수용돼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오기 쉬웠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피의자건
피해자건 한국 사람이 맞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하기 때문에 이번에 데려온 사람이 피의자인데 왜 데려왔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것보다는 일단 단추를 깬 거 아닙니까? 단추를 깼기 때문에 피해자든 일단 데려와 조사를 하고 또 앞으로도 피해자가 있으면 신속하게 송환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 두 가지 신분 사이에서 어떤 것으로 딱 결정하는 거는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면 뭐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라고 한다면 범죄의 가담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소환된 사람들은 피해자인 면도 있지만 일제적으로 범죄에 가담이 했지 않습니까? 예. 일단 범죄에 가담을 했는데 그게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피해자를 보거든요. 그런데 가담 정도가 얼마나 중하냐 약하냐에 따라 가지고 구속 갈림길에 쓸 수도 있고 불구속할 수도 있고 아마 재판 과정에서 형량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완전한 피해자는 아니고 피해자이지만 일부 가해자 즉 피해자가 되면은 그 가담한 정도에 따라서 처분도 틀려지고 신병도 신병 처리하는 것도 틀려지는 상황인 것이죠. 예. 네,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캄보디아 범죄 정보를 확인해서 이런 국내외 공범 관계를 추적하고 범죄 조직 소탕에 기여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나라 그 피해자들을 소환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피해자들이 혼자 범명하지는 않습니다. 공범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 소환된 그 피해자들 중에서는 중간책도 있었을 것이며 총책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들이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할 때에는 한국에서 어떤 범죄가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도 필요하지만은 범행을 하기 위해서는 말단 조직도 필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모집하는 사람이 있고 알선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해외 이송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온 피의자들 중에는 한국에 있는 범죄 조직하고 연계가 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을 조사하게 되면 누구누구와 같이 함께했다. 누구누구가 공범이다. 이런 진술을 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우리가 검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이죠. 예. 군사 조치 얘기까지 정치권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현실성은 있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현실성은 없다고 봐야죠. 만약에 대한민국 군인을 캄보디아에 파견한다면 이건 전쟁하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물론 아덴만처럼 일부 영해 지역에 가가지고 해적들을 소탕하는 경우는 있지만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에서 그냥 어필을 하기 위해서 강하게 말한 것뿐이지 군사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경찰청에서 경찰을 코리안 데스크 경찰 몇 명 보내는 것도 반대하는 편에 군대를 보낸다는 얘기는 요거는 조금 언어에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실제로는 군사적 조치는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군사 조치가 불가하면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적으로 외교부를 통해서 캄보디아 외교부의 공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캄보디아 수사기관 우리나라의 경찰청하고 공조사절을 해가지고 지금 데스크포트 TFT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했듯이 24시간 한라인도 중요하고 또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주한 대사관의 그 영사도 좀 약간 증언을 해야 되지만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캄보디아 경찰청 내에 코리안 데스크를 어찌하든 간에 좀 설치를 하자. 그걸 압박을 해가지고 한국 경찰관이 캄보디아 수사기관 내에 같이 근무하도록 하게 되면은 한국의 피해자들을 구조하는데 엄청난 효과를 발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TF건, 한라인건 중요하지만 그래도 경찰청이 근무할 수 있는 한국인 코리안 데스크를 만들게 되면은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더 걱정되는 점은 정부에서도 지금 그 조직에 잡혀 있는 사람이 1,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박찬대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캄보디아로 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인원이 2-3천 명씩 한 해에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000명 정도가 피해자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확인해 봤더니 한국에서 넘어간 사람 중에 그중에서 국내로 귀국한 사람을 빼고 나니까 안 온 사람이 2,000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모두가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캄보디아를 갈 수도 있지만 중국을 통해서도 비자로 아시죠? 건너갈 수도 있고 베트남에 갔다가 캄보디아 갈 수도 있고 필리핀 갔다 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인원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캄보디아에 갔다가 캄보디아에서 반대로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출국한 인원에서 입국한 인원을 뺐을 경우보다는 좀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캄보디아 출국자와 한국 입국자 수 차이가 매년 3,000명대로 폭증했다고 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우회 입국을 할 경우에는 더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캄보디아에서 이민청이 집계한 캄보디아 입국 한국인 수치가 우리가 말하는 캄보디아 출국인과 또 2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캄보디아에 우리가 파악한 숫자보다 그 캄보디아 이민청에서 말한 숫자가 많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출국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아까 말했듯이 우회 출국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다른 나라에 갔다가 캄보디아에 범죄하기가 쉽다고 하니까 오히려 캄보디아로 가는 것이고 캄보디아에 못 갔을 경우에 다른 접을 통해 가지고 경유했기 때문에 아마 캄보디아 이민국에서 정한 수치가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수치가 있다고 한다면 외교부라든지 경찰청하고서 공조를 해서 정확한 인원수 또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현재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정확히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공항에서 경찰의 출국 제재 불심 검문이 시행된 이후에 지금까지 4명이 이제 출국을 못하고 제지를 당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린 2명에서 2명 더 늘어난 건데 지금 온 나라가 이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출국하는 사람이 나오는 걸까요? 저 출국 제재했다는 거는 아마 여행으로 가는 제재가 아니고 캄보디아에 범죄하러 가려다가 출국 제재를 당한 것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구직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 광고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이건 잠시 지나는 것이다. 좀 지나면 관계없어. 그리고 경찰들한테 걸리지 않은 방법까지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들, 뭐 실업하시는 분이라든지 급전이 필요한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때? 이거 아니면 캄보디아 가서 돈 벌어오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국을 지금 단속한다도 가는 것인데 앞으로도 저런 상황이 없으리라고 보장을 못합니다. 어찌됐든 그 구직을 하면서 외국에 가서 캄보디아에 가서 $10,000 돈을 벌어올 수 있다고 유혹하고 미끼를 던지니까 그 미끼를 덥석 물기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네, 그 전대식 아시안상 캄보디아 연합회 부회장이 3년 전만 해도 속아서 간 사람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돈이 된다면서 범죄인 줄 알면서도 간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출했더니 돌연 귀국을 거부하거나 돈벌이가 되니 다시 왔다면서 재입국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또 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분 얘기가 뭐 100% 맞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깜빡 속아서 고수익 때문에 간 분이 있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사실상 젊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가볍게 범죄를 가담하거나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킴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 그러니 외국에서 벌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모를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 외국에서 범죄한 거를 그 범죄 내용을 한국에서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에 가가지고 몇 개월 동안에 돈을 벌고 오면 된다. 이런 내용이 퍼져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말했듯이 범죄를 속아서 온 게 아니고 범죄를 가담하려고 와서 몇 개월 동안 돈을 번 다음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다시 한국으로 송환돼도 한국에 돈 벌 수 없으니까 내가 캄보디아에 가서 범죄를 하겠어 라고 해서 온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출국을 하지만 전혀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이 범죄를 하더라도 큰 범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출국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 관련해서 첩보를 입수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수사하는 겁니까? 이 사실은 그 프린스 그룹의 천지라고 그러죠. 그 그룹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할 때 태자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프린스 그룹이 뭐 각종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제조업 그리고 뭐 엔터테인먼트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프린스 그룹이 사실은 캄보디아에서는 커다란 기업인데 기업 자체가 정계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프린스 그룹이 범죄 수익금을 가지고 또 범죄 조직을 이용해서 버는 돈을 가지고 아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 사무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은행에서 뭐 912억 원을 동국을 했다는 바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범죄 사용했던 돈이라든지 범죄 수익금일 때는 가능을 합니다. 물론 환수하려고 그러면 저 돈에 대해서는 범죄가 소명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만 현재까지 범죄 의심이 있고 그 돈이 국내에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돈을 동결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외국에서 미국이라든가 영국 이런 데서 제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금에 대해서는 동결을 해달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싶으면 동결이 가능한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공동 부검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하니까 장기 적출은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사망했던 박모 학생에 대해서 부검을 했는데 부검을 참여했던 거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사관들하고 법의학자가 가가지고 부검을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보니까 아마 시신 훼손이 없기 때문에 장기 적출은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할 게 뭐냐면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외상만 있는 게 아니고 약동물을 투여돼가지고 그거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마약 같은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장기뿐만 아니라 상체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방했는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고문도 당할 수도 있지만 약물 중독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장기 적출 내용은 없지만은 좀 더 수사를 하면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예,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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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자신을 둘러싼 주식 거래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위법 사항은 없었다며 미공개 정보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통한 주식 거래 논란이 연일 불거지자 민중기 특별검사가 직접 사과에 나섰습니다. 민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자신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은 없었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앞서 전관예우와 강압수사 논란에도 직접 나서지 않았던 민특검이 자신의 명의로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민특검의 이번 사과로 논란이 사그라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민특검이 주식을 매도한 정확한 시점과 경위가 밝혀지지 않아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네오세미테크 오모 대표는 지난 2010년 2월 외부감사 현장 실사 계획을 통보받은 뒤 분식회계가 적발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3월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전날인 23일까지 24억 원어치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습니다. 민특검 역시 거래가 정지되기 전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았는데 오 대표와 학교 동문인 민특검이 거래가 정지될 거란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쟁점입니다. 특검 측은 해당 논란이 민특검의 개인적인 사안이라며 특검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민특검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만큼 더 명확한 해명 없이는 수사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피의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는 23일 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현장에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신기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또 재판에 불출석했군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4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나오지 않으면서 15번 연속 불출석을 기록했는데요. 재판부는 계속 불출석을 하다간 불이익을 받을 거고 또 다른 재판에는 나가지 않았느냐며 변호인들에게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기일에도 이뤄졌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 특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의 나머지 부분이 진행됐는데요. 이번 재판의 경우 특검에서 별도의 중계 신청을 하지 않아서 촬영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예, 최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살펴보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대상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그리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23일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차례로 열립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조금 전 브리핑에서 이들의 혐의를 두고 최상병 사건의 원인 파악을 위한 정당한 수사를 대통령과 참모,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외압을 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공모해 직권남용 범행을 저지른 거로 판단했다며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을 오염시킬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지 시간이 꽤 지났고 상당 부분 진술에 의존해 수사가 이뤄진 만큼 구속이 꼭 필요한 피의자들을 선별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으로 토지거래 허가제가 확대 적용됐습니다. 서울 노원, 도봉, 강북, 이른바 노도강 부동산 시장은 매수 문의가 뚝 끊겼는데요. 주민들은 규제 지역에 포함된 데 대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단지. 지난 15일 전용 면적 90제곱미터가 9억 9,300만 원에 거래되며 한 달 새 1,000만 원 이상 뛰었습니다. 이달 들어 거래량도 늘었는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첫날 인근 공인중개업소엔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월요일에는 문의가 제일 많은 날이거든요. 근데 토지 시행 바로 첫날이라 그런지 오늘은 현재까지는 문의가 없습니다. 거래량은 당연히 급감하 예상되고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세 끼 매매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강화된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40%로 축소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도 훌쩍 커진 상황. 최근 들어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였던 인근 노원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토어제 시행을 앞둔 주말까지 거래가 이어졌지만 토어제 시행 첫날엔 문의 전화 한 통 없을 정도로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주말까지는 그래도 거래는 꽤 됐었는데 오늘은 조용합니다. 한 통도 없습니다. 저는 평소 월요일도 사실은 이제 그냥 평균적인 수준으로 그냥 노멀하게 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통화도 없다고 해야 될까요? 강북구에서도 당분간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갭투도 최근 거래가 있었으니까 엄청 많진 않아도 그런 수요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대출 10억짜리면 6억은 받아야 되는데 4억까지 안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크죠. 주민들은 별로 아파트 값이 오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토어구역으로 묶였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서울 시내에서도 제일 싼 지역이라고 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왜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 포함시키는지는 그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불만들이 많은 편이에요. 안 오른 상태에서 묶어놔가지고 강북에는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을 갖다가 강남에 그걸 묶어놓으면서 우리까지 더불어 끌려간 거잖아요. 노원구로. 11호 대책으로 인해 전고점 회복이 더딘 서울 외곽 지역 매수 수요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예상과 달리 초미의 관심사였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격렬한 공방은 없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데 대한 역풍이 불까 우려한 여당이 집값 문제를 아예 꺼내지 않은 건데 야당은 해당 정책이 서울 추방용이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올해 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을 포함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질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를 토지 허가거래 구역으로 묶는 등 광범위한 규제를 담은 11호 대책에 대한 야당의 질타만 쏟아진 겁니다. 집 없고 돈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 추방령이다. 이전에 두 번에 걸쳐 발표한 대책들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귀족이 아니면 일반 서민이 못 사는 평양 거주권처럼 평양 시민증에 빗댄 서울 시민증이란 그런 말도 커뮤니티에 나옵니다. 여당 의원들은 역풍이 불까 집값 문제를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정부 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장 가격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 시장은 정부 규제가 과도하다며 추가로 검토하는 보유세 인상에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의 공급 정책만이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금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2, 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거든요.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겁니다. 주택 가격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상승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고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여기에 대응하는 대신 최근 멈춰선 한강버스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배터리가 그 전체 하부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화재 위험성이 높습니다. 여름에도 이것이 안전한지 성능 시험을 해 보셨나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식 기관에서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혹시 모를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갖추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사흘 앞두고 유동성을 늘려서 부동산에 불을 지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 국감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어 입시제도 등을 통해 서울로 유입되는 인구를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평소 소신도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명재환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함과 재범 위험성 등을 볼 때 사회와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8살 명재환. 살인수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명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해왔습니다. 왜 죽였나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범행 8달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교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잔혹한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직업과 경력을 고려할 때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인간적이고 비극적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큰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볼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가장했을 가능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씨는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들어와 선고 내내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벌을 탄원해온 유족은 오열했고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틀 뒤가 하늘이 생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결과를 안고 아버지가 하늘이를 보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참 마음에 아픈 것 같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가 있는 40대 남성 A씨가 평소 딸의 학업과 행동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6시 50분쯤 경기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둔기를 휘둘러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정신질환 역시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단한 종양술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실손보험금 10억 원을 챙긴 의사와 환자 모집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보험 사기에는 100명이 넘는 환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곳은 부산 지역의 외과 의원입니다.
여성 가슴에서 발견한 종양 개수를 부풀려 환자가 보험금을 더 타내게 한 혐의를 경찰이 포착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초음파 진료 기록을 보면 최초 판독 당시에는 종양 4개가 있는 거로 적었지만 보름 뒤에는 7개가 있는 거로 수정했습니다. 종양 발견 위치를 허위로 기재해 한 개를 2개로 둔갑시키거나 가슴 확대 수술 환자에게서 떼어낸 조직을 종양인 것처럼 꾸며내기도 했습니다. 종양 한 개당 실손보험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부풀린 진료비로 환자에게 성형이나 미용 시술을 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동일 부위에 중복 진단된 가짜 종괴를 특정하는 등 전문성 있는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의사 등 관련자들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여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게 공짜 시술을 대가로 범행 가담을 부추긴 모집책은 외과의원에서 월급을 받거나 진료비 일부를 수당으로 챙긴 거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3년 2월부터 2년 2개월 동안 해당 의원 주도로 가로챈 보험금은 10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40대 원장 A씨와 50대 환자 모집책 2명을 보험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와 모집책 1명은 마취된 환자 신체 사진을 찍어 공유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보험 사기에 가담한 환자 115명도 함께 입건하고 다른 병원에서도 비슷한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상은입니다. 내일도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4도로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겠고요. 이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일부 내륙과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에는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때이른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한낮에도 서울이 15도, 대전 16도 등으로 쌀쌀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잠시 제자리를 되찾겠지만 당분간 때이른 추위는 계속되겠고요. 동해안에는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실종되거나 납치된 국민과 관련한 수사를 담당하는 TF팀을 만들기로 하는 등 전담 수사팀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피의자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빠져나옵니다. 온라인 사기 등 혐의로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다. 지난 18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들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피의자들이 호송 차량에 차례로 올라탑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폭행을 당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전기 지짐으로 고문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또 어떤 고문 당하셨습니까? 구타당했습니다. 얼마큼 맞으셨어요? 진짜 죽기 전까지만 맞았습니다. 경찰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나머지 5명 가운데 1명은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4명은 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석방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남경찰청이 피의자 45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경기 북부경찰청은 수사 중인 15명 가운데 11명에 대해 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40여 명 규모의 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국민이 납치됐거나 감금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범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TF팀이 수사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우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활동 의혹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 경찰과의 양자회담에서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기 범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의 스캔 범죄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 10여 명이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구조 신고를 한 한국인 2명도 구출됐는데요. 정부는 현지 대사관 24시간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동남아에는 조기 경보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10여 명이 온라인 스캔 범죄 가담 혐의로 현지 경찰에 또 체포됐습니다. 외교부는 스스로 구조 신고를 한 한국인 2명도 현지 경찰에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구금됐던 한국인 송환 이후에도 우리 국민의 체포와 구조 신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우리 대사관은 사실상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업무량이 한도 초과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사관에서 사건 담당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굉장히 이제 열악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두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설상가상으로 현지 대사관 직원 2명은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 대사관에 몰리는 비난에 부담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일단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번 주 안에 영사 인력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주변국을 비롯해 규모가 큰 공관에서 인원을 차출해 캄보디아로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국가 전체에 재외국민 안전과 관련한 조기 경보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 후 사태 파악에 나서는 방식을 넘어서 유사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이 또한 인원 충원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행안부 등과 협의해 영사 안전과 관련한 실무 인력 40여 명을 긴급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각종 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가운데는 잘 몰랐다거나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를 꼼꼼히 살펴서 엄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판결을 김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만남을 제한하거나 투자를 유도하는 캄보디아 범죄단체 메시지입니다. 지난 11월부터 2월 사이 해당 조직에서 일한 A씨 등 한국인 20, 30대 3명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접근했습니다. 조건 만남을 제한하며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인증비용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 11명에게서 145차례에 걸쳐 5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채 범죄단에 보냈습니다. 해당 조직에서 이른바 유인책 역할을 맡았던 3명은 재판에서 잘 모르고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황을 꼼꼼히 살펴본 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씨 등이 캄보디아에 갔을 때 건물 규모나 사무실 내 조직원 숫자, 업무 내용 등을 보면 충분히 연예빙자 사기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업무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음주나 운동, 게임을 하는 등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한 거로 봤습니다. 휴대전화로 경찰에 알리거나 영사관에 도움을 구하는 등 범죄에 가담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없었다며 범죄 가담에 적극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범죄단체 가입과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캄보디아 불법 취업 광고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YTN 취재진이 실제로 구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에 갔다가 범죄 단지에 감금됐던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구인 글이 재외 한인회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별다른 의심 없이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뒤에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표종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대 한국인 남성 A씨는 동남아 여행 중에 한 재외 한인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구인 글을 봤습니다. 이제 구인 공고를 봤어요. 사이트에서 하루에 뭐 몇 시간 일하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월급 한 1,000만 원 보장.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탄 건 지난 4월. 하지만 A씨는 곧 범죄단지 이곳저곳에 물건처럼 팔리며 각종 범행에 가담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너는 문과세 5만 불에 팔렸다. 5만 불에 계약기가 5년에 팔렸다.
너는 이제 5년 동안 한국에 못 간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때 이제 핸드폰도 압수당했고. 마지막에 도착한 곳은 복호산 지역 범죄단지로 A씨는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가 이곳에서 숨진 뒤에야 이곳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간 지 석 달여 만이었습니다. 사망 사실을 알고서 이제 경찰이 이제 급습해가지고 그때 이제 구조해가지고 이제 이민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된 겁니다. YTN 취재진이 살펴봤더니 해당 한인의 홈페이지는 이름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가입해 글을 쓸 수 있고 본인 인증 절차도 따로 없어서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게시물 내용도 관리되지 않다 보니 결국 비영리 민간단체이자 재외 한인들이 믿고 정보를 나누는 한인의 홈페이지마저 해외 범죄단체의 표적이 된 겁니다. 등록은 자유롭게 해가지고 그냥 아무나 올릴 수 있게끔 돼 있어가지고요. A씨가 연락한 취업 광고 속 텔레그램 아이디는 삭제됐고 광고가 올라왔던 게시판도 폐쇄됐지만 지금도 여기저기서 비슷한 구인글이 한국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구인글에 적힌 번호로 취재진이 연락해봤더니 범행 수법을 안내하며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냥 연인인 것처럼 하면서 뭐 오빠 하면서 이제 그냥 뭐 만나줄 것처럼 스타트는 8,000달러, US 달러로 해서 8,000달러인데 한국 돈으로는 약 1,150만 원 정도 돼요. 경찰은 앞으로 불법 구인 광고 게시자의 계좌와 IP 등을 추적하고 광고 글을 삭제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방조죄 적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유인형 불법 구인 광고에 대해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 주체까지 방조죄 적용을 검토하며 적극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사이트 운영자들에게도 불법 광고와 관련한 정보를 사전 제공해 자체적으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알고도 게시하면 운영자도 방조범으로 보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처장은 그동안은 유인 광고 게시글을 삭제, 차단하는 정도였다면 앞으로는 광고 게시자 계좌와 IP를 추적해 적극 수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출국을 제지당한 사례가 2건 추가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어제와 그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 게이트 앞에서 각각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오르려던 30대와 20대 남성을 제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불심 검문을 하면서 출국 목적을 물었지만 이들은 제대로 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확대 적용됐는데요. 서울 노원과 도봉, 강부, 노도강 부동산 시장은 매수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주민들은 규제 지역에 포함된 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최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단지. 지난 15일 전용 면적 90제곱미터가 9억 9,300만 원에 거래되며 한 달 새 1,000만 원 이상 뛰었습니다. 이달 들어 거래량도 늘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첫날 인근 공인중개업소엔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월요일에는 문의가 제일 많은 날이거든요. 근데 토지 시행 바로 첫날이라 그런지 오늘은 현재까지는 문의가 없습니다. 거래량은 당연히 급감이 예상되고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세끼 매매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강화된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40%로 축소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도 훌쩍 커진 상황. 최근 들어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보였던 인근 노원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토어제 시행을 앞둔 주말까지 거래가 이어졌지만 토어제 시행 첫날엔 문의 전화 한 통 없을 정도로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주말까지는 그래도 거래는 꽤 됐었는데 오늘은 조용합니다. 한 통도 없습니다. 저는. 평소 월요일도 사실은 이제 그냥 평균적인 수준으로 그냥 노멀하게 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통화도 없다고 해야 될까요? 강북구에서도 당분간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갭투도 최근 거래가 있었으니까 네. 엄청 많진 않아도 그런 수요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대출 10억짜리면 6억은 받아야 되는데 4억까지 안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크죠. 주민들은 별로 아파트 값이 오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토어구역으로 묶였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서울 시내에서도 제일 싼 지역이라고 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왜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 포함시키는지는 그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불만들이 많은 편이에요. 안 오른 상태에서 묶어놔가지고 강북에는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을 갖다가 강남에 그걸 묶어놓으면서 우리까지 더불어 끌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놓은 거로. 11호 대책으로 인해 전고점 회복이 더딘 서울 외곽 지역 매수 수요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정부 당국자들의 이딴 보유세 강화 발언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집주인까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금리 인하기,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보유세 강화가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제 문제도 고민해야 됩니다. 세제 고민해야죠. 이 보유세가 낮은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취득, 보유, 양도 이런 이 3대 이런 측면에서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어 구윤철 부총리도 보유세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인 응능 부담의 원칙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집을 들고 있는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매긴다고 치면 집값 50억이면 1년에 5천만 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웬만한 연봉의 반이 날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고 언급하면서도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 같은 경우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술렁이자 여당은 보유세 인상은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고 기재부도 부총리가 기자 질문에 대한 예로 미국 사례를 들었을 뿐이라며 용역은 올해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공식 입장을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는 내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기 전에 집을 물려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가 한 달 전보다 36.5% 증가한 881건으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향후에 상속에 대비해서 조금 저렴할 때 미리 증여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보유세 자체보다는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보유세 인상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공급도 많지 않고 금리도 인하되고 또 전월세 가격도 불안하고 주택 가격이 내가 세금 나오는 것보다 더 오른다고 생각하면 바로 매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려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서 시장은 일단 다음 달 발표되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시가격 개편 방향, 12월 공개될 내년 정부 업무 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 방안이 거론되면서 여권 내에서는 신중론을 넘어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의 성패와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인데요. 국민의힘은 부동산 테러와 다름없다며 연일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란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발언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수순이란 관측이 힘을 얻자 민주당은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보유세 인상이 당의 오래된 방향이지만 현재로선 논의한 적 없다고 재확인한 겁니다. 구윤철 장관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했다거나 논의를 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권에선 보유세 인상 때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부동산 대책이 표심과 직결되는 만큼 적어도 시기는 조율해야 한다는 건데 특히 토어제 구역으로 대거 묶인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볼멘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보유세로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건 어설픈 정책이라는 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최고위원의 공개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보안 입법과 공급 대책을 논의할 TF를 구성하며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아마추어 정권의 갈팡질팡 정책이 온 국민을 공황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며 부동산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의 몰락도 부동산 세금 폭탄에서 시작됐다며 이를 답습하는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실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는 공식이 되어버린 좌파 정권의 부동산 실패 패턴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폭발력이 강한 부동산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인데 연말 연초로 예상되는 정부 여당의 공급 대책이 민심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유튜브 채널에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돈 벌어서 집 사라는 취지로 말해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유튜브 채널 부익남TV에 출연한 이 차관은 규제가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양해를 부탁한다며 집값이 유지돼도 그 기간 내 소득이 쌓인 후에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며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차관이 부인 명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에 30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누리꾼들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심제라는 비판을 받은 재판 소원은 공론화를 거쳐서 당론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대법관 증원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이번 정부에서 임기가 끝나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즉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비롯해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는 일단 빠졌습니다. 사실상의 사심제로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청래 대표는 공론화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입니다.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 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열자는 것입니다. 사법부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는 건데 이런 움직임은 일선 법원장들이 출동한 법사위 국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이 이례적으로 빨랐다고 이유를 따졌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거냐며 중단된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맞섰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빨리 했는지 대법원에서 지시를 해서 빨리 기록 만들어서 선고 나자마자 상고하자마자 올려라라고 지시를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이미 대통령 되기 전에 범한 범죄예요. 그런데 왜 정지하는 겁니까? 제발 재판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세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의 적절성과 직위원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속도 등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뜨거운 감자인 재판소원은 당론 발의를 목표로 일단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당론은 아니라던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이 하루 만에 뒤집힌 건데 당내 투톱 엇박자가 또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대학생에 대해서 오늘 부검과 화장이 있었는데요.
유해를 곧 송환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이면은 유해가 우리나라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대학생에 대한 부검과 화장이 있었습니다. 유해가 곧 송환될 예정이고요. 내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결과까지 정해주겠다는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개혁안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며 대법원이 헌법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여당이 당론 추진을 예고한 재판 소원제와 관련해서는 온갖 좋은 말을 다 동원했지만 진짜 목적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사법부와 법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져 독재 시대가 열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이나 유튜버의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 유포에 대해서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을 발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단과 국민 분열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개정안은 불법이거나 허위 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이를 유통해서 피해를 주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강원도 설악산 고지대에 올가을 들어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하루 늦은 건데요. 절정을 향하고 있는 단풍과 설경이 어우러진 이색적인 모습,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1,450m 설악산 소청 대피소 부근에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대피소 탁자와 나뭇가지마다 새하얀 눈이 쌓였습니다. 가을 단풍 구경에 나선 등산객들에게 10월 설경은 뜻밖의 선물입니다. 해발 1,400m 이상 설악산 고지대에는 새벽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어 1cm 안팎의 적설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첫눈은 지난해보다 하루 늦고 재작년보다는 하루 빠른 기록입니다. 순간 최대 초속 5m 안팎의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2일 설악산 정상 대청봉에서 물들기 시작한 단풍은 해발 800m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들이 늘고 있다며 보온관리와 안전 산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겨울철 산행에 준하는 복장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보온 의류랑 보온 장구리를 꼭 지참을 하셔야 안전하게 산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을과 겨울이 공존하는 설악산. 단풍은 이번 주말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편의점 겨울 물품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GS25에 따르면 군고구마와 즉석 어묵 매출이 일주일 전 대비 각각 175.6%와 111.2% 증가했고 핫팩 매출은 587% 급증했습니다. CU도 같은 기간 군고구마 매출이 154.7%, 어묵이 58.8% 늘었고 핫팩은 661% 급증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할 대책으로 귀화자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은 입영 대상자가 감소하는데 현재 귀화자에게는 현역 공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며 이는 차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도 3년 이상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도 주는데 귀화자에게 입영 선택권을 주는 건 군권을 가진 국가의 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시스템 복구율이 56%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6시 기준 22개 시스템이 추가로 복구돼 전체 709개 시스템 가운데 397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점진적인 회복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과 항공우주 분야 연구개발, 즉 R&D에 대대적인 예산 투입을 공언했습니다. 이른바 방산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면서 동시에 자주 국방을 이루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35개 나라 600여 개 방산업체가 참가해 신형 무기체계를 대거 선보인 서울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 국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행사장을 찾아 방위산업 육성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국방 R&D 그리고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국방 핵심 기술 확보와 독자적인 우주 개발 역량을 갖추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힘을 쏟겠다는 겁니다. 민간이 보유한 혁신 기술과 장비가 군에 신속히 쓰이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들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진입 장벽 또한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능력과 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전시회 관람을 마친 뒤엔 업계 관계자들과 방위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진행한 토론회에서 무기 국산화 등을 통한 자주국방 실현 구상을 언급했습니다.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방위산업을 국가안보의 기둥이자 미래 먹거리로 보고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생각과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최고위 참모인 강훈식 비서실장을 특사로 임명해 유럽 방산 세일즈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무기 수출을 넘어 든든한 안보 파트너라는 새로운 가치를 협력국에 제시하겠다는 전략이 고려된 걸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를 방위산업 주간으로 정하고 정부의 방산 육성 의지를 대내외에 강조할 계획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코스피가 1.7% 넘게 상승해 사상 처음 3,800을 넘어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4.3% 오른 48만 5,500원으로 마감해 다시 최고가를 경신했고 삼성전자는 0.2% 오른 9만 8,1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중 갈등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이 강화돼서 과태료 폭탄이 부과되고 있다는 가짜 뉴스가 퍼져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유튜브에는 라면과 과자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서 과태료 수십만 원을 부과받았다거나 두부 용기를 제대로 안 씻고 버리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유튜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후부는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분리배출 규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치와 태권도처럼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콘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웹툰인데요. 모바일 속에서만 보던 웹툰을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평소엔 스케이트 인파가 넘치는 아이스링크에 W부터 N까지 웹툰이란 알파벳으로 꾸민 전시관이 들어섰습니다. 우리 웹툰의 시초부터 현재, 미래까지 연대기를 펼쳐놓은 공간에서 모바일에서 튀어나온 웹툰을 체험할 수 있어 평일 오전에도 붐볐습니다. 교수님한테 수업으로만 들어오던 연대기를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전시 팝업으로 해주시니까 뭔가 더 확실히 이해되는 것 같고 뭔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웹툰 종주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서울 성수동에서 출발한 축제입니다.
드라마라든지 영화, 애니메이션까지 2차 콘텐츠로도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는 차세대 핵심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 웹툰 페스티벌에서 300여 개의 작품을 직접 대중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화면 밖에서 직접 콘텐츠를 즐기고 또 누적 조회수 20억 회를 넘기며 영화로도 제작된 전지적 독자 시점부터 마루는 강쥐까지 인기 웹툰의 세계관을 녹인 상품들은 물론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를 비롯한 무대들도 쇼핑몰이나 영화관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발사가 어떤 웹소설이나 웹툰 같은 경우를 내보일 때는 좀 게임의 마케팅 요소로 많이 내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팀은 좀 소설이나 이게 하나의 작품으로 좀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K 콘텐츠의 원천 IP로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 웹툰 산업의 경쟁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축제는 관람료 없이 이번 주 내내 진행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경북 경주시 황남동 고분 아래에서 신라 최고 신분 장수의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국가유산청과 경북 경주시는 경주 황남동 120호 무덤 일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4세기에서 5세기경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덤에서는 장수와 함께 순장된 시종으로 추정되는 이의 유골과 갑옷, 투구 등 유물도 출토됐는데 특히 발견된 금동관의 경우 현존하는 신라 왕경 발굴품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맞아 이번 발굴 조사 현장을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등 내륙 곳곳에서 초겨울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네, 한낮에도 종일 찬바람이 불며 쌀쌀했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 4도로 오늘보다 더 떨어지면서 때이른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추위 속에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대전 7도, 대구 10도 등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고요. 특히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 온도가 영하권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잠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다음 주 초 다시 찬바람이 강해질 전망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가량 감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만약 단시간에 체온 상승 효과를 얻으려면 손가락 운동이 도움이 되는데요. 손가락 끝에 있는 모세혈관을 자극해주면 혈액순환에 좋다고 합니다. 또 과식은 오히려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고요. 외출 후 반신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윤수빈, 신미림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